태국 공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응징을 넘어 전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군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태국 당국은 17일 기준으로 군인 17명, 민간인 18명이 사망했고 무려 26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응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경 충돌을 넘어 캄보디아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확실한 참여 손보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태국 군부는 단거리 충돌을 넘어서 장기전 준비에 돌입했으며 특히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BM-21 다연장 로켓 등 장거리 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경지대의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태국군 수뇌부의 주요 전략입니다. 반면 캄보디아 측은 이에 맞서 군을 재배치하고 응전을 예고하며 사태는 더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국방 전문 기자 이철재입니다. 오늘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지금처럼 치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 배경과 함의를 짚어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무력 충돌을 벌이며 국경 분쟁의 골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5월 26일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총격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지만 7월 16일에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던 태국 병사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태국군이 본격적인 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중재에 나섰고 아세안 회원국인 두 나라는 말레이시아 총리의 중재 아래 7월 28일 휴전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양국 총리가 휴전 협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평화 퍼포먼스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국경지대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2월 7일 벌어진 또 다른 총격전이었습니다. 이 총격전으로 태국 병사 2명이 부상당했고 태국 국방부는 캄보디아가 국경 인근에 중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피신 명령이 내려졌고 이어 12월 8일에는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 로켓을 실제로 발사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에 태국 공군은 즉각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캄보디아 군사 거점을 정밀 타격하며 대규모 보복에 나섰습니다. 전면전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18일까지 18명 사망, 78명 부상으로 집계했고 태국은 군인 17명, 민간인 18명 사망, 이재민 26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충돌이 시작되면 곧바로 대규모 확전으로 번지는 양국의 충돌 패턴은 이제 명확한 경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선은 점점 확대 중입니다. 탕맥, 산맥, 사개업, 반타이, 메안체이, 코콩 등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접경지대 전역이 갈등의 불씨에 휩싸이고 있으며 진압보다는 응징, 협상보다는 무력 대응이 우선시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을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7월의 휴전, 10월의 서명. 마치 영화의 해피엔딩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화려한 중재 퍼포먼스는 결국 실효성이 없는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세안 정상회의장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총리를 불러 모아 휴전협정서에 서명하게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기념사진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던 불안정한 평화는 그 어떤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후 국경지대에서는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한 휴전협정은 감시체계도 위반시 제재장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진 한 장을 위한 평화쇼였던 셈이죠. 결국 그 협정이 깨졌을 때 트럼프는 재개입 의사를 밝혔지만 태국의 아누틴 차뉘라쿤 총리는 그 협정 따윈 기억나지 않는다며 냉소적으로 받아쳤고 미국의 개입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캄보디아의 지배자인 훈센 상원의장은 공격받는 모든 지점에서 반드시 반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는 가운데 평화는 실종되었고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토록 휴전은 쉽게 깨지고 충돌은 반복되는 걸까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 깊은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입니다. 지금의 국경 분쟁의 핵심은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영토 다툼입니다. 이 사원은 고대 크메르 제국 시절 건립된 힌두교 사원으로 캄보디아는 이곳이 자국의 역사적 유산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과거 이 지역을 자신들이 영유하고 있었다며 프랑스 식민 지배와 국제재판 과정에서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여깁니다. 특히 2008년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하면서 양국의 민족 감정이 폭발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인식의 충돌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처럼 화해를 가로막는 깊은 골이 존재하는 한 형식적인 협정이나 국제 중재로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군사 충돌의 두 번째 요인은 각국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입니다. 태국의 아누틴 차뉘라쿤 총리는 사실상 군부의 전권을 위임하며 국경 분쟁 대응을 군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태국군의 움직임은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닌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까지 담기게 됩니다. 군부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캄보디아의 도발에 맞서기보다 참여선을 확실히 손봐야 한다는 논리하에 국경지대에서의 모든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M-21 다연장 로켓, PH-3 장거리 타격 무기 같은 캄보디아군의 주요 화력을 무력화시키고 향후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다시 말해 태국 군부는 국경 분쟁을 자국 군사력의 우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캄보디아 역시 국내 정치적 동기가 군사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 총리인 훈마넷은 훈센 상원의장의 아들로 사실상 2세 권력 승계의 핵심 인물입니다. 훈센은 자신의 아들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길 원했고 이를 위해 대외 강경 노선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 정치권은 서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카지노 산업이라는 민감한 경제 이슈가 존재합니다. 과거 훈센은 태국의 전 총리인 탁신 친나왓과 절친한 관계였고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와도 개인적으로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훈센 측이 그와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고의로 유출해 패통탄 총리가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배경에 카지노 독점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는 설이 제기됩니다. 현재 태국은 카지노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인데 이는 그간 캄보디아 측의 주요 자금줄이었던 카지노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훈센 측은 위기감을 느끼고 태국 내 정국을 흔드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분쟁은 단지 땅과 총알만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과 돈, 정치적 생존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갈등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고 더 복잡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민감한 이익이 부딪히는 구도에서는 명분보다 실리가, 평화보다 권력이 우선시되기 마련입니다. 캄보디아는 과연 태국과의 무력 충돌에 충분한 군사적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태국 측 주장에 따르면 7월 휴전 이후 캄보디아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인근 국경지대에 각종 중화기를 꾸준히 전진 배치해왔습니다. 중국산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갬-102LR, PH-3 다연장 로켓, 전차 등 주요 무기들이 국경선에서 300m 이내 거리까지 배치되며 사실상 휴전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태국군은 최근 677고지를 점령한 뒤 그 주변에서 캄보디아군이 급히 버리고 간 중국제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국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에서 수세에 몰려 있음을 방증합니다. 올해 5월 캄보디아는 중국군과 함께 골든 드래곤 2025라는 이름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캄보디아 내 군사기지에서 진행되었으며 테러 진압, 상륙작전, 로봇 병력 투입 등 비교적 제한된 규모와 성격의 작전 위주였습니다.
이 훈련은 본격적인 전면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테러 및 인도적 작전 중심의 훈련이었기에 현재의 국경 충돌 상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력 규모 면에서도 양국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태국군은 약 36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공군과 해군 전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군은 약 12만 명 규모에 불과합니다. 특히 캄보디아 공군은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아 공중 전력 면에서는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방 예산만 보더라도 태국이 약 55억 달러를 사용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7억 달러 수준으로 예산 격차도 무려 8배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병력 규모, 무기 체계, 예산, 공중 전력 등 전반적인 면에서 캄보디아는 태국에 비해 전력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며 공세보다는 방어 중심의 전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면전이 격화될 경우 캄보디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된다면 한국산 무기 체계, 특히 KGGB의 실전 사용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따라옵니다. KGGB는 한국의 방산기업 라이넥스1이 개발한 GPS 유도 폭탄 키트로 무유도 상태의 MK82 500파운드 폭탄의 날개와 유도 장치를 부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스마트 폭탄입니다. 한 기당 가격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국은 현재 이 무기를 약 20기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월 발생한 2차 충돌 당시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에 KGGB가 장착된 모습이 SNS를 통해 포착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진 속 무기 표면에는 캄보디아를 조롱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논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태국군은 공식적으로 KGGB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고 정확한 투입 여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12월의 보복 공습에서도 KGGB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태국군이 로열 카지노, 충리아 다리 등 국경 마을의 주요 인프라에 정밀 공습을 가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 정밀도 높은 타격 방식은 KGGB 혹은 페이브웨이 같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연상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KGGB가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태국이 보유한 KGGB 수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미 7월 사태 때 상당수를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12월 충돌에서 사용되었다면 극히 일부, 한두 기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이 이후 KGGB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아직 추가 확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 K2 전차나 K9 자주포와 같은 대형 지상 무기 체계는 현 상황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단가가 높고 생산과 인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만약 태국이 동남아 지역 내 패권 장악 의지를 본격화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구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KGGB는 이미 실전에 일부 투입되었거나 최소한 활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향후 충돌 양상에 따라 한국산 무기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향후 한국 방산기업의 동남아 수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